안녕하십니까. 네. 전세권 할 차례입니다. 오늘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하고 민사특별법 남아있는 거 그거 딱 체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벌써 4월달 끝이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4월달.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래요. 하다 보면 시험날 다가옵니다. 자,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지상권, 지역권처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들으세요. 일단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물건입니다. 전세권 등기. 그래서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 요거하고는 꼭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아파트나 주택 전세 같은 것들은 전세권 등기 하질 않죠. 이런 것들은 특수 임대차에 불과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법률 관계입니다. 물건입니다. 요거는 전세권은 세 가지가 개념 요소죠.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익 물건이에요. 기본이 용익 물건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임의 경매로서 자신의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권리, 그게 담보물권이죠. 그래서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죠. 특징 첫 번째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용익물권이 기본이 돼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타인의 부동산을 객체로 합니다. 토지 또는 건물. 그 토지 또는 건물은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여도 되죠. 농경지는 제외되죠. 농경지. 요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시켜야 되죠. 따라서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이외로 사용하면 안 되죠. 임야 전세권자라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인 특징인데, 이 전세금이 문제. 전세금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냐 이게 도대체. 설정자가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금전을 말하는데 기능이 세 가지죠.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빌려주는 돈, 목돈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거예요. 신용수수라고 합니다. 신용수수. 두 번째, 설정자는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놔요. 이자가 생기죠. 그 이자가 사용 대가입니다. 세 번째로,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전세권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식하다가 전세권자 잘못으로 그 부동산이 멸실 훼손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을 전세금에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충당금, 이걸 보증금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만약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을 했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진짜 돈으로 주고받아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을이 기존의 가백에 돈을 빌려준 게 해서 채권이 있었다. 채권. 그거를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그렇죠. 기존에 채권이 있었다면 그건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다.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을은 가백에 전세금을 준 게 있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전세권이라는 용익 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설정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도 있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따라서 나중에 갑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갑이 건물을 팔았다. 임대차와는 달리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갖게 되고 채권에 불과하지만
이건 물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른 병역이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고 and 전세금 반환 채권도 병역이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 전세권 존속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전세금 반환의 모두 신소유자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따라서 어른 갑은 더 이상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전세금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여기서 요 증액 요거만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증액 청구.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내는 증액 청구를 못하고요. 1년 뒤에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약정 전세금의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지료증감 청구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서요. 전세금 증감 청구는 그런 제한이 있다. 일곱 번째, 이 상황에서 우리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양도, 재산권이니까. 자, 이때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고 채권과 담보물권은 분리양도 못합니다. 결국 을이 돈이 필요해서 전세권을 판다. 전세권만 양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양도하는 거다? 채권도 양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양도할 수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분리양도할 수 없다. 특히 전세권만 양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팔아라. 같이 팔아라. 뭐 이런 것들이 전세금의 특징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계약을 통한 취득, 법률행위죠. 또는 전세권자가 사망을 해. 그러면 상속인이 법률 규정,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법률 행위한 취득과 법률 규정한 취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99% 이상 법률 행위로 취득합니다. 이유는 전세금 지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 그냥 주는 거 아니죠. 약속하고 주는 거죠. 약정.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게 99%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등기 해야 된다 그랬어요. 플러스 전세금 지급. 요게 전세권 성립 요건, 취득 요건이 됩니다. 보통 다른 물건들은 지상권 같은 건 계약 플러스 등기만 하면 취득해요. 그죠? 그런데 전세권은 하나가 더 필수. 뭘 지급? 전세금 지급. 이렇게 계약 플러스 전세권 등기 플러스 전세금 지급. 이게 취득 요건이고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설령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예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또 하나,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보통 존속기간을 정했으면 존속기간도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존속기간이 6월 1일부터 시작이 돼. 아직 6월 1일이 안 됐죠. 전세권 존속기간 시작일 전에 등기했어. 이 유효한 등기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유효하죠. 그죠? 미리 등기해 놓으면 되지.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 개시일, 시기, 전 등기, 시기 전 등기, 이것도 유효한 등기.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전세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네 번째, 용익물권이니까 당연히 존속기간과 갱신의 문제가 생기고, 요거 이제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존속기간 312조 1항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했을 때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년.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10년 넘지 못한다? 최장 10년. 만약에 10년을 초과했다. 뭐 13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10년으로 단축하라. 단축하라. 10년을 초과하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단축하라. 10년을 단축하라. 반면에
토지 전세권은 안 되고 건물 전세권만 최단 1년.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2년 아닙니다. 1년으로. 주택임대차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1년으로 본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최단 기간이죠.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법상 임대차하고 비슷하죠. 민법상 임대차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었죠? 해지 통고, 계약 해지 통고.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통고고요. 전세권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전세권 소멸 통고, 이렇게 소멸 통고. 당 상대방이 소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하든 가리지 않고 6달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예, 313조. 조문 암기하시는 거죠. 조문. 이런 존속기한 관련된 규정들은 이해가 아닙니다. 암기하시는 거, 암기. 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나. 갱신은 약정갱신 가능하자 312조 3항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하더라도 10년 넘지 못한다. 그리고 법정갱신. 법정갱신도 건물 전세권에만. 토지 전세권은 없고 건물 전세권에만.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5달 동안.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그 다음에 조문이 그지같이 돼 있다고 그러죠.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쓰죠. 그러니까 312조 사항은 괜히 읽다 보면 머리가 빙빙 돌아요. 이게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안 하다. 다 떼고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5달 동안 무권 수행한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한 때 갱신한 것으로 보되 조건은 전 전세권과 동일하고 다만 기간은 약정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됐을 때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 다음 기존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되니까 그 존속기간을 변경 등기해야 되겠죠. 안 해도 되죠. 왜?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라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 없이도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네? 변경 등기 안 해도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왜?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그죠? 꼭 기억하세요. 존속기한 및 갱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전세권의 효력. 첫째, 전세권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따라서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멸 청구는 소멸 통고와는 달리 6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도 전세권자에게 있다. 우리 임대차에서는요. 임대인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해. 반면에 전세권은 반대야.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빡 박아놨어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있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상린관계 적용될 것이고 물권적 청권 인정될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니까 점유권 인정될 겁니다. 기본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독특한 거 먼저 304조하고 305조 조문을 간단히 305조는 지난주에 봤던 법정지상권이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건물의 전세권 설정, 건물에 토지만 양도 했을 때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되죠. 그러니까 305조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땅을 팔았을 때 가백의 지상권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는 이게 305조가 됩니다. 건물 전세권자가 법정사건을 취득하는 건 아니지만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사건을 취득함으로써 건물 철거를 막게 되고 간접적으로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는 이게 305조가 됩니다. 반면에 304조는 역시 간접적으로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민법은 건물 전세권자만 보호, 다이렉트로 보호하는 게 두 개가 있고요. 최단기간하고 법정갱신 다이렉트로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304조하고 305조. 304조는 305조와는 달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그리고 그런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어. 건물 소유자가. 이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이때 이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을이 나중에 병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임의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병은 건물을 임의경매로 그 건물을 정의경락을 받아. 그럼 이때 정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 304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전세권자 동의 없이 함부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304조, 305조. 건물 전세권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두 개가 있다. 여섯 번째, 갑소유 땅에 전세권자 을이 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준 게 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다. 이 상태에서 을이 목돈이 필요하다.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뭐도 같이 양도하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같이 양도하는 겁니다. 또는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을은 이 목적물을 임대할 수도 있고 전전세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또는 전전세. 이렇게 전세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 담보제공, 목적물 임대, 전전세 할 수 있는데 설정자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이게 또 임대차와 다른 점이죠. 임대차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안 돼 있어요? 몰라? 다 까먹었어? 다 까먹죠. 예. 세 번째 거죠. 다 까먹었죠. 예. 이상하다.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오래됐어요. 어제 들은 것도 까먹었네, 뭐, 그죠? 어제 수업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몰라. 뭐 했어? 뭐 한 것 같아, 그죠? 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민법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한 번 하면 머리에 다 있을 것 같은 착각. 한 번 들었는데 내가 왜 다 까먹었지? 본인의 머리가 컴퓨터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 우리는 돌아서면 까먹는다 그랬죠? 에이, 뭘 돌아서면 까먹어. 돌아서기도 전에 까먹지. 여기 듣고 있으면요, 여기 있는 거 다 까먹어요. 그게 우리야.
근데 그거를 일주일 전에 들은 걸 나 기억 안 난다고 막 승질내고 있어. 그 승질낼 게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야. 돌아서면 까먹는데 그거를 그건 뭐예요? 방법이 반복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해. 기억 안 나요? 그러면서 안 해, 반복을. 그리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 민법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뭐 하소연만 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 제가 3, 4월 달에 쌍꺼풀 한번 터져보자 그랬어요. 그죠? 아무도 안 터졌어. 아무도. 제가 나가는 강의하는 학원에 아무도 안 터졌어. 아무도. 얼굴이 오히려 더 바짝바짝해졌어. 그래서 제가 열받아갖고 오늘부터 잔소리를 장렬하게 합니다. 저 자식 꼴배기 싫어서 하라도 내가 합격하고 학원 안 나온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잔소리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근데 사실은 학원 이렇게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잔소리 할 게 없어. 그죠? 열심히 나오시는데 뭐. 집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자, 갑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상권과 다른 점이 금지특약 할 수 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을 양도하게 되면 전세권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전세가 말한 채권도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바뀌어버려요. 그죠? 전혀 모르는 병이 와가지고 전세금을 내놓으래. 갑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채권 양도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미리 그 양도 금지 특약할 수가 있고요. 채권 양도를 금지하게 되면 당연히 모두 양도가 금지될 수밖에 없다. 전세권 양도도 금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임대하고 전전세, 을은 갑의 동의 없이도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전전세 할 수 있는데 대신 책임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원래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면 을은 아무런 책임을 안 져. 그런데 임대나 전전세 했을 때는 그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책임을 져라. 책임을 가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놈 전전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전전세가 아니죠. 이 전전세란, 민법상 전전세란 전세권자가 설정자 아니고요. 목적물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가 원전세권자라고 하죠. 이 전세권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자, 이때 을 전세권자, 원전세권자 또는 전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을이 뭐라고요? 전세권자 또는 원전세권자 또는 전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돼요. 을과 병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병이 을에게 전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등기부에 전세권자 을 이렇게 등기되어 있겠죠? 예? 그 밑에 부기등기로 전전세권자 병까지 함으로써 성립하는 또 다른 전세권을 뭐라 한다? 전전세권이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신 적 없죠? 저도 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는. 등기부를 그렇게 왔는데도 전전세권 아직 본 적이 없어. 근데 어쨌든 전전세권은 이렇게 원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에 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전전세권이란다. 물권입니다. 물권. 따라서 전전세권자 병은 자신의 전전세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 갑이 동의 안 했는데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원전세 기간은 3년, 전전세 기간은 5년. 그럼 5년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갑한테. 전세금은 1억, 전전세금은 2억. 그럼 2억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또 하나, 나중에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 전전세권도 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병은 목적물을 경매에 넣는데 목적물이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병은 갑소유 물건을 임의경매에 넣게 됩니다. 갑도 열받겠죠. 그러니까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은 전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는 것만 갖고는 행사할 수 없다.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되어야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세 가지 정도를 전전세권에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네, 좀 어려워요, 전전세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세권의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섯 번째, 전세권의 소멸. 그 소멸 사유가 쭉 나오겠지요. 소멸 사유 중에 전세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 두 개. 소멸 청구한 소멸과 소멸 통고한 소멸이 있죠. 그 다음 이제 목적물 멸실에 따른 전세권 소멸과 관련해서 314조, 315조가 있는데 좀 어려워. 근데 감사하게도 시험에 안 나와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면. 일단은 전세권 특이의 소멸 사유 두 개 기억하시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효과가 좀 몇 개가 나오는데, 첫째가 317조 동시행관계를 규정해놨다. 동시행관계.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될 것이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될 것이다. 이게 동시행관계야. 원래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관계야. 그런데 317조에서 특별하게 따로 하나를 더 규정을 해놨어.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를 동시행관계로 만들어놨어요. 원래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야.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만 동시행관계예요. 그런데 317조에서 특별하게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 인도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동시에 전세금을 환한, 이렇게 동시 이행 관계를 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 지체를 이유로 목적물을 경매에 넣으려면 목적물 반환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류까지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목적물 반환 플러스 서류까지 갑에게 교부함으로써 갑의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 지체에 빠뜨렸을 때, 이럴 때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동시행관계가 하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 317조에 따라서 을이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엔드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에도 불구하고 갑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 그럼 을은 임의경매를 넣을 수 있다.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자, 임의경매, 요 경매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조심하자. 하나는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저당권자와의 관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세권이 최선순위고 저당권이 이렇게 후순위로. 반면에 전세권이 저당권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오른쪽의 경우에는, 자, 일단 먼저 목적물이 경매될 때 민사집행법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고, 그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권리들은 깡그리 소멸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것들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일이 인수하는 걸 원해요.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소멸하는 걸 소재주의라고 하고, 민사집행법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가 되는 것들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일이 인수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원칙, 소재주의, 예외, 인수주의 이렇게 불러요. 몰라도 돼요. 경매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밑에 거는 깡그리 소멸한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의 대표 주자가 최선순위 담보권이에요. 이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전부 소멸 이렇게 되죠. 그죠? 누가 경매를 넣든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전부 소멸하고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반면에 왼쪽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얘가 경매를 넣으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전세권자가. 쭉 소멸해. 오른쪽하고 똑같아져. 그런데 얘들이 경매를 넣었다. 얘들이. 그러면 요 놈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이 원칙. 다만 이 전세권자가 법원에다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합니다. 그거가 나와요.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므로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단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일부 전세권. 5층짜리 건물에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는 을. 그런데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 전세권자는 5층을 포함하여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전세권의 객체가 아닌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누군가에 의하여 목적물 전부가 경매되었을 때 그 전부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일부 전세권자. 세 번째, 자, 목적물 반환과 관련해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 그 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목적물에 덕지덕지 부착한 자신 소유 부속물을 수거하여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의 물건을 사용수하던 사람들은 그 물건을 반환할 때 반환할 그 날 현상대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때 부속물은 전세권자 소유 물건을 말합니다. 독립한 물건들, 번호키 같은 것들, 건물 외벽에 부착한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부속물이 되고 전세권자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이거 일일이 다 수거를 해야 돼. 이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야 그거 떼가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가 있어요. 또 전세권자도 이 부속물을 사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권에는 이렇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두 가지가 있는데 설정자가 팔아라 하는 부속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전세권자가 사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두 개만 됩니다. 전세권자가 설정자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하고요. 전세권자가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하고요. 어서 본 느낌 있죠? 대자본 느낌 있지? 어서 봤어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임대차에서. 근데 거기는요, 임차인만 부속물 매수권이 있고요. 임대인은 없었어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전세권에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불문, 설정자, 전세권자 불문 둘 다 매수 청구권이 둘 다. 단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는 두 가지만 된다. 네 번째,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다. 뭐는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있다. 요게 전세권 내용 전부예요. 344페이지. 344. 전세권에 의 303조 303조 1항 2항 농경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박스 밑에 세 줄. 용익물권이며 담보적 효력까지 인정된다. 2번에 성질 양가로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양가로의 용익물권의 성격. 쭉 내려가면 밑에 두 번째 상린관계 적용되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죠. 오른쪽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등기도 유효 이렇게 돼요. 쭉 내려 4번 전세금 반환 청구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권 분리양도 가능하냐? 원칙만 기억합니다. 안 돼. 원칙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동그라미 1 전세금 지급. 동그라미 2 목적물 인도.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쭉 내려 312조 조문 암기. 1항 2항 3항 4항. 특히 2항 건물에만 4항 건물에만 토지 전세권 안 되고 오른쪽 가운데 313조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니은 법정갱신
특히 법정갱신 쭉 내려가자 6번째 줄 가면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등기가 없어도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즉 갱신 등기 안 해도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전세권의 효력 304조 1항 2항 조문 그 밑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물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오른쪽 2번의 양가로 1번 특히 두 번째 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 양가로 1번 309조 전세권 설정자는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는 아니라 전세권자는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양가로 3번 전세금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네 번째 줄 증액은 제한이 있다.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다. 증액 청구는 제한이 있다. 4번은 본 거고 다음 페이지 경매권과 우선변제권도 본 거고 3번의 양가로 306조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금지특약 유효. 쭉 내려서 양가로 3번 전전세 동그라미 1번의 의 오른쪽 동그라미 2번의 기역 니은 디귿 동그라미 3번의 디귿 리을 효과의 디귿 리을 다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 전세권의 소멸 중에서 양가로 2번 특이의 소멸세로 311조가 있고 동그라미 1, 2 소멸 청구가 있고 소멸 통고가 있고 목적물 별시는 안 본다고 했습니다. 넘깁니다. 소멸의 효과 317조 동시 이행관계 그리고 경매권인데 쭉 내려가다 보면 동그라미 1번의 기역 동그라미 1번의 기역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니은 동그라미 2번의 일부 전세권 쭉 내려 316조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1항 세 번째 줄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권 2항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권 두 가지가 규정이 돼 있다. 구별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유익비 상환 청권 인정되지만 필요비 상환 청권은 없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세권 내용입니다. 영리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세 가지 간단히 조문 위주로 살펴봐 주시면 돼요. 뭐 그럼 한 2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세 문제 중에. 담보물권이 나왔죠. 갑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또는 을한테 돈을 빌린다. 을은 갑을 믿을 수가 없고 불안하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받는다. 그래서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다. 을이. 이런 게 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은 역할이 뭐예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담보물권에 기초하여 이 담보물권에다 그런 효력을 부여해놨어요. 경매를 넣어서 경매대가로부터 우선해서 1억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담보물권이라 한다. 당연히 이 담보물권은 요 채권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을이 갑에게 채권이 없으면 담보물권도 필요가 없죠. 담보물권의 기능은 채권 회수야, 채권 회수. 그러니까 요 두 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지. 그걸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하고 네 가지가 있다. 요것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돼 있어. 365페이지. 동그라미 3번. 부종성. 간단히 부종성은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 이게 부종성. 수반성은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이전되는 성격입니다. 불가분성은 을이 100만 원 남았어. 채권이 100만 원 남았어도 저 101호 전체를 경매할 수 있는, 즉 채권이 일부가 남았다 하더라도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치는 성질. 이걸 불가분성. 마지막으로 물상대성.
을이 값을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땅이 수용이 됐다. 그럼 을은 더 이상 땅으로부터는 채권을 회수를 못하고 갑이 받게 되는 수용 보상금, 그 보상금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물상대위를 한다.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를 해놔요. 그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이 남는 경우 보상금, 보험금, 대표적이다. 담보물권자가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성질. 뭐라 한다? 물상대위.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이 기본적으로 있다. 네 가지 성질이. 그리고 유치권 보면 되죠. 중요하죠.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까지 나오죠. 유치라는 말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걸 하는 거죠. 점유 플러스 반환 거죠. 이게 유치권이다. 건물을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건축회사는 건물을 유치. 이렇게 되죠.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임대리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다. 유치. 이렇게 되죠. 자동차 수리를 맡았는데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 자동차를 유치. 갑의 말이 을의 농작물을 훼손시켰다. 을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말을 유치.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다. 즉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유치라는 말 속에는 점유가 들어있어요.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을 때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 청구권 같은 그걸 변제받기 위하여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 즉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권리, 요거를 유치권이라 하자. 320조에서 그걸 딱 규정해놨어요. 물론 320조에는 유가증권도 있지만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말자.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이렇게.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 법정담보물권이다. 약정을 통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약정을 통해서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법정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인데 폭이 특이하게 요소하다. 유치권은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폭이 특이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요소로 합니다. 유치라는 말 속에 점유가 당연히 들어있으니까 이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 요건입니다. 물건을 점유해야 성립하고 점유하고 있어야 존속합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을이 지금 공사대금을 받아내려고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가 된다. 이 을,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 같은 거 못 받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건물이 화재로 멸실됐어요. 갑이 보험금을 받아요. 을이 그 보험금으로부터 채권을 해소할 수 있는가? 즉 물상대위 인정되는가? 안 되겠지요. 물상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험금이나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도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누가 뺏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보통의 물건들은요.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물건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유권 같은 거. 그러니까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 하더라도 나는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소유권에 기초해서 쫓아가가지고 이걸 추급이라고 합니다.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추급 플러스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유치권의 점유를 상실하면 더 이상 나는 유치권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유치권에 기초하여 쫓아가가지고 유치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 취급표, 물권적 청권, 우물, 추물 4가지가 없다. 이렇게 되죠. 4가지가 없다. 유치권의 특징이죠. 객체는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고요.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고요. 설령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 따위가 필요 없죠. 등기 자체가 안 되지. 그 유치권은 뭘 갖고 공시할까요? 점유. 그 점유는 뭘로 공시해? 프랜카드 A4 용지 이런 거. 열쇠 이런 거. 뚫뚫 말아놓고 쳐. 사슬로 뭐 이런 것들로 공시하는 거. 아니면 현관문 입구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딱 갖다 막아놓고 말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특징이다. 세 번째,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동시 이행의 한몇건하고 구별 좀 해야 돼요. 외형상 비슷해요. 이것도 뭐 거절하는 거고요. 유치권도 뭐 거절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차이가 동시 이행의 한몇건은 채권이니까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이 가능해. 반면에 유치권은 몰권이야.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해. 동시 이행의 한몇건은 나의 채무 이행 거절이야. 나 돈 못 줘. 이렇게. 반면에 유치권은 타인 물건 반환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달라. 나중에 이제 구별할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죠. 5개가 있다 그랬어요.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요거를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이렇게 말해요. 결련성. 결련성이나 이제 끈적끈적한 관련성을 말합니다. 관련성보다 더 끈끈한 거 말이에요. 결련성이라고. 세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네 번째,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가 적법 점유여야 돼요. 다섯 번째,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5가지 요건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책 찾지 마시라고 제가 수없이 부탁을 드렸는데 책 지금 뒤적뒤적 하시는 분들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죠? 그 찾는 동안 이거 놓친단 말이에요. 부탁드릴게. 여기 집중하세요. 책 찾아드릴 테니까 내가 찾아드리잖아. 하고 나서. 찾지 마세요 제발. 집중하세요.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책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듣는데 집중하세요. 듣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야 네가 책을 체크해줄 때 너무 빨리 갖고 책을 체크를 못하는데 자식아. 그럼 저는 또 대응수는 집에서 복습하시라고. 놓친 거는. 왜 복습을 안 해? 한 번 듣고 끝날 거야? 저한테는 그런 불만을 통해봐야 대응수단이 다 마련이 돼 있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제가 그랬죠. 체크만 이렇게 하시라고. 처음에. 놓치면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안 할 거야? 집중하세요 제발. 예. 타인 물건이니까 당연하죠. 남의 물건은 내 물건을 내가 나한테 반환 거절한다고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타인 물건일 거예요. 당연히 타인 물건일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2가지. 타인 물건 꼭 채무자 거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제3자 물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 소유물만 아니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타인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또 하나. 건물을 짓게 되면요. 이 완공된 건물은 건축업자, 즉 수급인이 아니라 건축주 도급인이 소유권을 취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축업자가 수급인이라고 해요.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을 해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했다는 건 건물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한 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은 수급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건물을 완공을 했어.
그럼 일단 수급인 소유랍니다. 우리 대법원이.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답니다. 그러니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니까 설령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물건과 채권의 결성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결련성의 개념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과서 읽으면 머리가 빙빙 돌아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보통 판례의 태도를 이원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준이 두 개인데 그 기준 중에 두 번째 게 아주 난해해. 결론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자, 우리는 시험에서 그 기준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결론성이 있는 거 없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성이 없는 거,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 6개를 암기합니다. 6개. 첫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유치권 안 됩니다. 권리금 반환 채권 안 됩니다. 부속물 매매 대금 채권 안 됩니다. 이거 유치권 안 됩니다. 건축 자재 대금 채권 안 됩니다. 시멘트 따위로 공급한 사람이 시멘트 돈을 못 받았다 해서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증 권리금, 부속물 매매 대금, 건축 자재 대금 자꾸 중얼중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가면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거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야.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는 돈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점유는 넘겨줬는데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고 끝내 등기를 안 넘겨줘. 자,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준다면 채무 불이행이 될 것이고요.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겨서 그래서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을 때 이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이미 인도받고 있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그 목적물과 하는 아무런 결련성이 없다. 그런데 이 마지막 거 일단 6개 외우는 거예요. 결성 인정 안 되는 거, 유치권 안 되는 거. 다만 요 마지막 거 중에 요런 게 있을 수 있다. 우리 건축업자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즉 도급인이 공사대금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업자에게 손해가 추가적으로 생겼다. 이때 건축업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유치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거는 요 원채무 자체가 결련성이 있지 않냐. 공사대금. 원채무 자체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원채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손해배상도 뭐가 인정된다. 결련성 인정된다. 유치권 인정된다.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 이렇게 나오면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지만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 같은 비용 상환 채무 불이행 같은 이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그 채무 자체가 원채무 자체가 유치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채권이 변제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법하게 점유,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됩니다.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을이 밤에는 힘들어 용역업체한테 맡겼어. 용역업체가 직접 점유, 을은 간접 점유. 이래도 된다. 다만 그 직접 점유를 채무자가 하고 있다. 이거는 안 된다. 채무자의 점유를 직접 점유로 하여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제3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요거는 된다. 적법하게 점유해야 된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면 예를 들어서 제주 렌트카 48시간이 지났어. 그럼 임차인은 물건을 반환해야 돼. 근데 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적법점유, 불법점유. 불법점유죠. 예?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돌려줘. 불법점유야.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우리 비용 상환은 선악 자타 이런 거 안 묻는다 그랬어요. 심지어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고 있는 불법 점유 상태에서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어. 하지만 요 비용 상환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불법 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 점유 돼요. 그리고 유치권자의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즉 유치권자는 스스로 자신이 적법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불법 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예? 불법 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이 배제 특약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필비 유익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안 돌려주면 유치할 수 있는데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용을 포기했다면 뭐도 포기한 거다? 당연히 유치권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되죠. 이때 비용 포기 특약이 우리 임대차에서 봤던 게 두 개가 있었죠. 원상회복 특약하고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 두 개. 예? 두 개가 뭐였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었어요. 그거는 유치권도 포기한 게 됩니다. 유치권도 포기한 게 된다. 다섯 번째,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자의 의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여기까지 눈빛이 교재를 너무 갈망하고 계셔. 367페이지. 유치권의 의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법정 담보물권. 근데 포기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4번에 불가분성. 불가분성과 관련해서는 그 두 번째 줄 판례.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한 사람이 창호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하여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 유치권은 그 점유한 세대에 대한 창호 공사 비용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창호 공사 비용을 담보한다. 불가분성이 뜻이죠. 다음 페이지 유치권의 성립 요건 320조가 있습니다. 1항과 2항이 있고요. 양가 로일의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양가 로일은 결련관계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오른쪽 핵심 봅니다. 핵심. 다른 건 다 읽지 마세요. 보증금 있죠? 1번에. 2번에 권리금 있고요. 3번 매매대금 있고요. 4번 의무위반 손해배상. 5번 역시 매매대금 있어요. 그죠? 빠진 게 있네요. 오른쪽 기출 세 번째 거. 사이드에 건축자재대금. 그죠? 그러면 제가 써드린 보증금이 있고요. 권리금이 있고요. 매매대금 있고요. 건축자재대금 있고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까지 있어요. 이런 건 안 돼. 하나 빠졌죠? 계약명의신탁,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거 안 된다. 한 장을 넘깁니다. 양가로 3번 채권 변제기 도래해야 되고 4번 적법점유, 적법점유. 동그라미 1번에 기약. 기약. 오른쪽 가운데 밑에 동그라미 2번. 기억 니은. 니은의 세 줄. 입증 책임 세 줄. 다음 페이지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배제 특약이 뭐가 있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었죠.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 뭐가 있었어요? 임대차에서 봤던 게 있죠. 나와라.
512페이지. 맨 위에 리얼 두 번째 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는 약정. 뭘 포기한 거다? 비용 포기. 그죠? 아마 판서 쫓아오신 분들은 뭐 하나 더 써 있을 거야.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각종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하다. 그죠? 두 가지가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이면서 and 유치권도 포기하는 특약이고 유효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자. 됐죠? 유치권 성립 요건까지 보셨습니다. 효과, 이건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